안녕하세요. 더 딥다이브입니다. 오늘은 우리 삶에서 정말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이죠. 바로 걷기에 대해 좀 깊이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뭐 가장 쉽고 기본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생각들 하시는데 사실 걸으면 걸을수록 오히려 몸이 좀 불편해지거나 통증을 느끼는 분들도 적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경우들이 있죠. 왜 그럴까요? 어떻게 걸어야 이게 정말 내 몸에 약이 될 수 있을지 오늘 그 비결을 한번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옛날에는 뭐 생존을 위해 걸어야 했지만 이제는 정말 건강을 위해 제대로 걸어야 하는 시대니까요.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볼까요? 네. 우선 걷기를 통해서 건강을 아주 잘 관리하고 계신 대표적인 분이 계시죠? 아, 네네. 90세가 넘으셨는데도 매일 지하철로 이동하시면서 40분 이상 꾸준히 걷는다는 송혜 선생님이요. 아,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네, 젊은 시절에 좀 크게 아프셨던 후에 의사 선생님 권유로 걷기를 시작하셨다고 하는데요. 이분은 항상 자세만 바르면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세요. 자세. 중요하죠. 뭐 타고난 발 건강 덕분이다 이렇게 믿으시면서도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계속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송혜 선생님처럼 처음부터 너무 무리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아, 점진적으로요. 그렇죠. 자기 몸 상태를 이렇게 잘 살피면서 걷는 양이나 시간을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죠. 이게 바로 약이 되는 걷기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또 모두가 이렇게 걷기로 건강을 되찾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안타깝게도요. 당뇨랑 뱃살 때문에 열심히 걷기 시작했는데 오히려 고관절, 무릎 막 아파와서 이제는 걷는 것 자체가 좀 힘들어지셨다는 보명 스님 같은 분도 계시고요. 아이고, 그런 사례가 있군요. 또 등산을 되게 좋아하셨는데 산에서 내려오다가 무릎을 다치신 후에 수술까지 받으셨는데도 계속 통증을 느끼는 이복선 씨 같은 사례도 있더라고요.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된다니 정말 힘드시겠네요. 네, 이분들은 대체 뭐가 잘못되었던 걸까요? 건강해지려고 시작한 건데 말이죠. 바로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이 두 분의 무릎 검사 결과를 보면요. 나이에 따른 어떤 초기 관절염 소견? 이런 거 외에는요. 통증을 유발할 만한 심각한 구조적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관절 자체는 괜찮았다는 건가요? 네, 비교적이요. 그렇다면 통증의 진짜 원인은 뭘까? 바로 자세와 걸음걸이였습니다. 자세와 걸음걸이요? 네, 우리가 보통 바르게 서 있다고 하는 자세 있잖아요. 네네. 옆에서 봤을 때 귀, 어깨, 고관절, 그리고 복숭아뼈가 이렇게 수직으로 일직선을 이루는 거예요. 정면에서는 좌우 균형이 맞아야 하고요. 근데 이 균형이 틀어지면 특정 관절의 무게가 좀 쏠리게 되죠. 무리가 가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리고 걸음걸이를 분석해 보니까 더 명확한 문제들이 보였어요. 이복선 씨 같은 경우는 평발이 좀 가깝고 걸을 때 뒤꿈치가 닿자마자 발바닥 전체로 체중을 쿵 하고 싣는 방식으로 걸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충격이 크겠네요. 그렇죠. 발목이랑 무릎에 충격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보명 스님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뒤꿈치, 발바닥 전체, 발가락 순서로 이어지는 그 자연스러운 3단계 발 디딤 있잖아요. 네. 그게 제대로 안 되고 있었던 거죠. 결국에는 통증 때문에 자세가 틀어지고 그 틀어진 자세는 다시 통증을 유발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단순히 관절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걷는 방식이 통증을 만들고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런 측면이 아주 큽니다. 와,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네요. 그럼 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야 할까요? 해결책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통증 없이 바른 자세를 연습하는 거예요. 통증 없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죠? 예를 들면 중력을 좀 줄인 특수 트레드밀 같은 걸 이용하거나 아니면 물속에서 걷는 거죠. 아, 수중 걷기요? 네, 특히 추중 걷기는 퇴행성 관절염 증상 완화에 땅 위에서 걷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부력 덕분에 관절 부담이 훨씬 적고요. 또 물의 저항이 근력 강화에도 도움을 주거든요. 오, 일석이조네요. 관절 부담은 줄이고 근력은 키우고. 맞습니다. 두 번째 해결책은 근력 강화, 특히 허벅지 근육 강화입니다. 허벅지 근육이요? 네, 아까 말씀드린 두 분 모두 하지 근력이 좀 부족한 상태였어요. 이 허벅지 근육이라는 게 무릎이랑 허리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고 안정성을 높이는 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거든요. 아하, 충격 흡수.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근육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면 이 기능이 약해지니까 통증을 느끼기 쉬워지는 거죠. 그렇군요. 근력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집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같은 것도 있을까요? 헬스장 가기는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럼요.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좋은 운동들이 있죠. 뭐 가장 잘 아시는 게 스쿼트, 두 다리로 앉았다 일어서는 거요. 아, 스쿼트. 네. 그리고 한 발을 앞으로 내밀고 앉았다 일어서는 런지 동작도 좋고요. 엎드려서 반대쪽 팔다리를 들어 올리는 버드독 같은 운동도 코어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아, 버드독이요? 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뭔가요? 가장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로 하는 겁니다. 아, 자세? 네. 잘못된 자세로 운동하면 예를 들어 스쿼트 하는데 무릎이 발끝보다 너무 앞으로 나간다거나 허리가 구부정하다거나 하면 오히려 통증이 심해질 수 있어요. 득보다 실이 클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자세를 먼저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이미 무릎이나 허리가 아픈 분들은 움직이면 더 아플 텐데 하고 운동을 좀 꺼리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걱정 많이 하시죠. 그런데 근력 운동을 해야 한다고 하시니 관절이 아픈데 정말 걸어도 운동해도 괜찮은 건가요? 그거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사실 우리 관절 연골은요, 적절한 움직임이랑 압력을 통해서 영양분을 공급받아요. 아, 그래요? 움직여야 영양분을 받는군요. 네, 오히려 완전히 안 움직이면 연골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급성 염증이 있거나 통증이 너무 심할 때는 쉬어야 하지만요. 만성적인 통증이라면 적절한 강도의 움직임이 오히려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적절한 강도요? 네, 특히 중강도 걷기가 무릎 통증 예방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고요. 중요한 건 적절한 강도와 바른 방법입니다.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 시작해서 조금씩 늘려나가는 게 핵심이에요. 그렇군요. 혼자서 바른 자세 유지하면서 꾸준히 운동하는 게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혹시 좀 도움을 받을 만한 방법은 없을까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럴 땐 지역사회 프로그램 같은 걸 활용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아, 지역사회 프로그램이요? 네, 예를 들어서 한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달빛 걷기 동아리 같은 사례가 있어요. 저녁에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걷는 건데요. 오, 같이 걷는 거 좋네요. 그냥 모여서 걷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시작하기 전에는 꼭 준비 운동을 해요. 전문가 지도에 따라서 스트레칭 같은 걸로 관절을 충분히 풀어주고요. 아, 준비 운동 필수죠. 그리고 체육 지도사분들이 같이 걸으면서 한 번 한 번 자세를 봐주고 교정해준다고 하더라고요. 와, 자세 교정까지요? 네. 그래서 팔자걸음 심했던 분이 좋아지거나 구부정했던 허리가 펴지거나 그런 실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대요. 그럼 거기서 알려주는 바르게 걷는 자세는 어떤 건가요? 핵심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선 발은 양발 사이에 주먹 하나 들어갈 정도로 11자로 벌리고 서는 거예요. 11자요? 네. 그리고 걸을 때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고 그 다음 발 바깥쪽 날 그리고 새끼발가락부터 엄지발가락 쪽으로 체중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옮기면서 땅을 차고 나가는 거죠. 뒤꿈치, 바깥날, 엄지발가락 쪽. 순서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팔은 속도에 맞춰서 그냥 자연스럽게 흔들어주면 되고요. 너무 힘주거나 부자연스럽게 움직이지 않도록요. 네, 자연스럽게. 네. 들어보니까 참가자분들은 자세 교정뿐만 아니라 다른 효과도 많이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효과들이 있었나요? 뭐 체지방이 감소했다거나 기분 전환이 된다거나 그리고 무엇보다 같이 걸으니까 즐겁다는 거죠. 혼자 하면 좀 지루할 수 있는데. 그렇죠. 함께하면 동기부여도 되고 훨씬 좋죠. 실제로 건강 지표도 좋아졌다고 하고요. 네, 몇 번에 걸쳐서 측정해 보니까 내장 지방이나 체지방률 같은 게 꾸준히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해소에도 좋다고 하고요. 이야, 정말 좋은 사례네요. 이게 바로 점진적인 접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점진적인 접근요? 네. 처음부터 막 욕심내기보다는 전문가 도움받아서 정확한 자세 배우고 또 같이 하는 사람들이랑 즐겁게 운동하면서 서서히 근력이랑 지구력을 준비해 나가야 부상 없이 성공적인 걷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게 중요합니다. 내 몸 상태를 잘 살피는 거요. 네, 오늘 걷기에 대해서 정말 깊이 파헤쳐 봤는데요. 걷기가 분명 강력한 건강법이지만
어떻게 걷느냐가 핵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그냥 걷는 게 다가 아니죠. 올바른 자세 그리고 충분한 근력 준비, 또 점진적인 실행,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결국 내 몸을 제대로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결국 당신의 몸 상태에 맞는 맞춤형 걷기가 필요하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정확합니다. 딱 맞는 말씀이세요.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어요. 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은 왜 걸으시나요? 단순히 운동 효과만을 위해서인가요? 아니면 혹시 아까 이야기 나눴던 송혜 선생님처럼 주변 풍경도 보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러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기 위해서인가요? 걷는 목적이나 의도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걷는 이유? 네. 어쩌면 그 생각 하나만으로도 걷는 경험 자체가 훨씬 달라질 수 있을 겁니다. 다음에도 흥미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더 딥다이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